카트린 드 메디치는 앙리 2세의 부인이야. 예? 근데 이 사람은 뭐 딱히 뭐 신교나 구교 이런 게 아니었고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해보려고 한 거야. 이게 너무 예? 불합리하고 이게 그 해악이 크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즈공이 1562년 부하와 함께 바시를 지날 때 우연히 위그노파의 기도회와 왔다들어갔는데 전투가 일어났다. 23명의 신자가 죽고 130명이 부상당했다. 바시를 지날 때 그랬잖아요. 바시가 이제 여기 그래서 이런 학살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톨릭파와 위그노파의 내란으로 전국이 피폐해졌다. 그래서 되풀이된 전투로 전국은 화염과 창검에 휩싸이고 사람들은 기아에 허덕였다. 이 구교와 신교의 종교 전쟁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파탄이 날 지경이 된 거죠. 이게 뭐 프랑스에서 가장 큰 내란이었다고 보면 돼요. 이 종교 전쟁이 아주 큰 거였어. 자, 그래서 뭐 가톨릭파가 여러 차례 전투에서 승리하자 남쪽으로 도피했던 콜리니는 아까 뭐예요? 신교라고 그랬죠? 대영주 가문이라고 그랬어. 신병을 모집해서 파리를 점령한 다음 궁정을 지배했다. 그리고 이제 카트린 드 메디치 평화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딸 마그리트를 부르봉가의 앙리 드 나바르와 결혼시키려고 했다. 앙리 드 나바르. 자, 그리고 또 이제 카트린은 콜리니가 어린 국왕을 조종해서 스페인과 전쟁을 할 것을 두려워했어요. 스페인하고 전쟁하면 이제 이거 커지는 거지 일이. 그래서 콜리니를 이제 저격을 하려고 기즈가와 이제 공모를 해요. 공모. 그래서 저격을 했는데 안 죽었어. 팔에만 부상을 입었다. 이제 저격을 한 사실이 있는데 죽지는 않았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카트린 드 메디치가 자기 딸 마르그리트를 앙리드 나바르랑 결혼시키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그노파의 수령들이 파리로 모여들었어. 결혼식 때문에. 근데 이제 콜린이 저격 사건으로 이제 격분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카트린은 이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아들인 왕과 공모를 하여 샤를 9세 가톨릭파를 이용해서 위그노파를 학살하기로 한다. 그래서 파리에서 3, 4천 명에 달하는 위그노파가 학살을 당했어요. 그 지방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큰 학살. 그래서 앙리드 나바르와 콩데만 죽음을 면하고 이제 나머지는 위그노파가 싹 다 죽었다는 거죠. 콩데는 뭐냐면은 앙리드 나바르의 이제 숙부예요. 그래서 그들이 루브르 공의 포로가 돼서 개종을 권고받는다. 근데 이제 앙리드 나바르는 궁정을 도망쳐 나와서 개종을 번복했어요. 이 사람은 신교인 거죠. 그래서 위그노파 신공화국에 가담했다. 그래서 성 바르텔레미 축일의 학살 이후에 샤를 9세는 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인 앙리 3세가 왕권을 이어받는다. 아까 학살, 이 성 바르텔레미 축일의 학살이에요. 그래서 앙리 3세는 또 위그노파의 유화 정책을 쓰려고 했다. 그렇지만은 여론은 가톨릭을 지지했다.
앙리 3세는 앙리드 기즈한테 그 수도 입성을 금지했다. 그렇지만 앙리드 기즈는 부하 여덟 아홉 명만 데리고 이제 파리 입성을 했다. 근데 파리는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요 앙리드 기즈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앙리 3세는 이제 앙리드 기즈가 무서워가지고 블루아로 피신했다. 그래서 앙리드 기즈를 블루아 성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살해했다. 이 사람 권세가 너무 세니까 블루아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파리가 여기 있으면.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톨릭파의 수장이 이렇게 죽으니까 도미니크파 수도사 자크 클레망이 국왕한테 배하를 청한 뒤 비수로 왕을 또 죽였다. 이게 가톨릭파의 수장을 죽였으니까 이 왕을 죽이는 게 이제 가톨릭파에서는 정당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사가 왕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앙리 3세는 앙리드 나바르한테 왕권을 넘긴다. 이게 아까 그 신교. 그래서 이 사람이 앙리 4세가 되는 거예요. 앙리 4세는 프랑스인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했다. 그리고 국왕 반대파인 앙리드 기즈의 동생 마이엔느공을 디에프 근방의 아르크에서 격파해서 국민을 포섭하는 데 성공했다. 디에프가 이제 프랑스 북부 여기에요. 이 근처에 이제 아르크에서 격파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앙리 4세는 아까 학살 때 살아남았는데 루브르 궁에 이제 잡혀 있었다고 했죠. 그때 개종을 강요도 받았는데 도망쳐가지고 개종을 번복했다 그랬어. 근데 또 1593년 7월 25일에 개종을 해요. 또 왜냐면은 이제 나라를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다 인정을 받고 해야 되는데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는 것이 더 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데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개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앙리 4세는 앙리 4세 때 프랑스 교회는 교황청으로부터 자주성을 유지하게 된다. 자, 그리고 앙리 4세는 낭트 칙령을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신교도의 공직 취업권 보장, 그 다음에 일정한 장소나 조건 하에서 예배할 권리 같은 걸 인정했다. 낭트 칙령, 낭트가 어디예요? 프랑스에서 이쪽. 그래서 신교도에 대한 어떤 인정을 해주는 그런 칙령을 발표한 거죠. 자, 앙리 4세는 또 이제 프랑스가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졌다고 했어요. 그 재건을 하기 위해서 슐리 공작한테 재무와 포병대의 재건을 맡긴다. 이 슐리 공작은 아주 가차없는 가혹한 그 사람이어가지고 부정부패 처단을 아주 세게 했어요. 그래서 국가 채무를 청산하고 재정 상태를 좋게 만들었다는 거죠.
프랑스 국민은 그 지방 분권 제도를 버리고 중앙 집권 제도를 채택하는데 동의를 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걸 원했다. 왜냐? 이제 누군가가 강력한 사람이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종교 전쟁으로 뭐 피폐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병합된 부분이 이제 브루타뉴 지방이다. 이제 이게 병합이 될 때에는 이제 왕이 특권이나 면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걸 내줘요. 그래서 프랑스가 중앙 집권제로 이제 가는 강력한 이제 왕정으로 가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됐는데 프랑스가 처음부터 어떤 영역들을 다 왕이 지배해가지고 그렇게 생긴 왕국이 아니라 봉건주의 이런 걸로 이제 봉건제도 이런 거에서 이제 뭐 결혼이라든지 뭐 협정이라든지 뭐 전쟁 뭐 상속 이런 걸로 어 땅들의 주인이 막 바뀌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중앙집권 제도라는 것도 지방들을 하나하나 흡수하는 게 어떤 지방은 어떤 방법으로 흡수하고 이 지방은 다른 방법으로 흡수하고 해가지고 이게 다 다르게 흡수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지방에 이렇게 특권이나 면제 이런 걸 해주는 게 왜 다 똑같은 나라의 지방인데 여기만 면제냐? 그 중앙 집권 체제로 간 그 역사가 각 지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타뉴 지방을 뭐 최종적으로 이제 병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왕이 그런 조건으로 병합을 시킨 거죠. 예. 그리고 뭐 이때는 감찰관 제도를 창설하기 전까지 수령과 집사가 법관뿐 아니라 행정관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행정과 사법의 분리가 아직 있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앙리 4세는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됐다. 그리고 뭐 인두세를 면제를 해줬는데 간접세가 늘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관직세가 있었다. 관직 판매가의 1%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재판관이나 뭐 기타 관리들은 연세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직위를 자손한테 상속할 권리를 갖게 됐다. 그래서 법조 귀족이 생겼다. 근데 이제 그런 세력들이 생기면 이제 관리들을 왕이 뽑아야 왕이 강해지는데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방의 세력이 생기는 그런 일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귀족들은 중소귀족 특히 국왕이 궁정으로 불려들여가지고 호화스러운 궁정 생활을 하게 그래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런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 귀족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그래서 그 귀족들은 중소귀족들은 관직과 연금을 제공하는 국왕의 비호에 의존했다. 그래서 앙리 4세 때에는 세출의 3분의 1을 연금으로 지출했다는 거예요. 그 귀족들을 이제 그 힘을 빼기 위해서 그런 이제 식의 제도를 운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직자들은 매년 교회 수입의 일부를 국왕한테 상납했는데 반대급부로 인두세나 염세 등의 조세를 면제받았다. 그래서 오늘은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종교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부터는 이제 절대왕정 시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